신만이의 예쁜 아내와 대감.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조 판서 때의 일이었지요. 그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공평하고 정대하게 잘 처리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가난한 사내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보, 나 없이 한 10년은 살 수 있겠소? 그걸 말이라고 하셔요? 10년이 아닌 100년이라도 몸을 깨끗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 할 수 있다오? 내 정조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어도 될까? 못 믿겠으면 나를 데리고 가든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구려. 염려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와서 호강이나 시켜주십시오. 이번에 가면 산삼을 캐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10년은 걸릴 각오로 집을 나갈 생각일세. 네, 다녀오십시오. 당신만 믿고 떠나겠네. 늘 문단속 잘하고 부자 될 꿈이나 꾸고 있게나. 이 사내는 10년 기한을 정하고 10만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내 이웃에 병조 판서 기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방 출입이 잦은 데다가 예쁜 여인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묵은 우연히 산에 예쁜 아내를 발견하고 홀딱 반해버렸지요. 하인을 통해 알아보니 남편이 10만이로 산삼을 캐러 나간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묵은 망설이지 않았지요. 나를 잡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뉘신데 밤늦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웃집 판서 대감일세. 문을 열게나? 판서 대감께서 어인일로 이 밤중에 이리 천한 집을 찾으셨습니까? 그 사연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네. 설마 하고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였지요. 나를 좀 봐주게나. 자네를 본 순간 내 마음이 자네에게 넘어가 버렸다네. 대감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저를 첩으로 안치기라도 하시렵니까? 원한다면 그리 해주겠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둘은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그 무렵 산삼을 캐러 간 신만이는 8년 동안 산을 헤매다가 산삼 서너 뿌리를 캐어 아내 생각에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아내가 토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했는가? 빈손으로 와서 어찌 살겠다는 것입니까? 염려 말게나.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산삼을 캐왔다네. 그 산삼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아, 들고 왔다가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헛세월을 누가 보상하나? 어디에 감춰놓았어요? 저 근처 돌기둥에 감춰놓았지. 아내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 아내가 그동안 살이 토실토실 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없는 동안 누가 걷어 먹였는가? 아니요. 제가 열심히 일하여 먹고 살았지요. 남편은 의심 없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김욱이 들렀지요. 남편이 돌아왔다면서? 이젠 대감님을 못 뵈겠네요.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어떡해요? 산삼을 개 왔다던가? 예, 돌기둥 밑에 감춰 놓았다고 하네요. 그것을 내가 훔쳐오면 자네 남편은 또 산삼을 캐러 떠나고 우린 예전처럼 만나고 좀 좋은가? 하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태 판서 대감을 만나왔지만 호강은커녕 고달프기만 하였지요. 김욱은 하인을 시켜 산삼을 훔쳐오게 되었습니다. 산삼을 잃어버린 선에는 눈이 뒤집히게 되었지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김욱과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욱이 산삼을 훔쳐간 것도 알게 되었지요. 관에 고소를 했으나 말짱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김욱이 판서라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이 소문은 돌고 돌아 형조판서 이종성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종성이 김욱을 만났지요. 병판, 신만이의 아내를 보았으면 그만이지 산삼까지 훔친단 말이오. 그런 일이 없다오. 나를 화나게 할 참이오. 우리 집 하인을 시켜 그 산삼을 어디에 감춰 두었는지 알고 있소이다. 이래도 잡아뗄게요. 병판의 그 남봉끼는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오. 허나 가난한 백성의 산삼까지 훔친 것은 병판의 채통에 관한 문제요. 주상께 아뢰겠소. 아이고 형판대감, 한 번만 살려주시구려. 다시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오. 그럼 이제 어찌하겠소? 산삼을 가져온 데다 도로 가져다 놓겠소. 제발 없던 일로 해주시오. 그 여인은 계속 만날 것이오. 아니요, 관계를 끊겠소이다. 이리하여 이종성은 김욱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산삼을 찾아 약방에 팔아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넉넉한 살림을 잘 꾸렸다고 합니다. 사기를 친 스님. 조선 숙종 때 처경이란 스님이 영의정 허적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대감, 소승은 소현세자의 유복자입니다. 허적은 의심을 품었지요. 하지만 숙종에게 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쩍으니 군부에 가두고 조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요. 처경을 군부에 잡아들여 신문한 결과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기극은 사대부집 종 묘양의 말 때문에 비롯되었지요. 그는 여러 궁인 나인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묘양이 귀가 번쩍 뜨일 말을 했습니다. 스님, 소현세자의 빈이신 강빈이 유복자를 낳으셨습니다. 그 유복자의 모습이 처경 스님의 용모를 쏙 빼닮았지요. 처경은 그날 이후 야심을 품고 복창군의 집을 드나들며 강빈 독살 사건이 났던 때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소현세자의 제삿날 등을 머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몇 통의 편지를 써서 영의정 이하 삼정승 및 몇몇 판서에게 보내었지요. 소현세자 유복자 4월 초 강빈. 마치 강빈이 유복자를 낳아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유복자가 나타난 것은 조정으로서도 큰 부담이었지요.
처경은 불송암에 있을 때 불공을 들이러 온 묘양을 만나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왕은 처경과 모양을 즉각 처형하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귀양 보내었지요. 이렇게 하여 스님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망나니를 막아선 기생. 옛날 조선 시대에 금산 군수를 지낸 문정공 심의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한양 장안에는 일타홍이라는 기생이 있었지요. 일타홍은 명기라는 소문을 들을 만큼 유명했는데 그녀의 고향이 금산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재상집에 큰 잔치가 있어서 일타홍도 불려가게 되었지요.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석 한 모퉁이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20살 난 심의수라는 이름의 떡거머리 총각이었지요. 심의수는 닥치는 대로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벌였으나 누구도 그를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의수는 이미 장안에서는 망나니로 소문이 나 있는 불안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슬금슬금 몸을 사릴 뿐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망나니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생 일타홍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타홍이 망나니에게 뭐라고 속삭이면서 앞장서서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가니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심의수가 일타홍을 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담 모퉁이로 심의수를 끌고 나간 일타홍은 심의수의 이름과 주소를 묻고는 저녁에 자기가 찾아갈 테니 그때 모든 사연을 이야기하자며 약속하고 그를 달래어 보내었지요. 일타홍은 심의수가 비록 행색은 초라하고 옷은 남루할 망정, 불굴의 기계와 용맹을 지닌 대장부 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일타홍은 약속대로 심의수의 집을 찾아갔지요. 심의수는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타홍은 심의수가 주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추한 방으로 들어가 그의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도련님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버려 두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받들어 모시며 기어코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어리둥절해야 하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일타홍의 뜻에 맡긴다면서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일타홍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심의수는 자신도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심의수는 이미 일타홍의 아름다운 용모에 올려 반쯤 넋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타홍은 기생이란 직업을 청산하였지요. 그리고 심의수와 새 살림을 차린 후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선조 8년 심의수는 문과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뜻을 이룬 일타홍은 남편이 자기 고향 금산 땅의 군수로 부임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자기는 천한 기생 출신이므로 정식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사양하며 따로 정처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금산 군수가 된 남편을 따라 비록 첩의 자격이었지만 일타홍은 오래간만에 그리운 고향 금산 땅으로 금이 환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불과 2년이 조금 지나 일타홍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총명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첩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입니다. 비록 비천한 주거밀망정, 부디 지아비의 선영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일타홍은 이런 부탁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의수는 그녀의 소원에 따라 일타홍의 연구를 멀리 서울까지 옮겨가기로 하였지요. 금강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아내 일타홍의 생전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더구나 소소한 가을비가 마치 일타홍의 눈물인 듯하여 심의수는 애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지요. 그는 잠시 연구행렬을 멈추고 시를 한 수 지어 망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일타홍의 몸은 꽃술에 탔건만 그 넋은 어찌하여 가기를 주저하는고. 금강의 가을비가 단정을 적시니 혹여 가인의 눈물이 아닐까. 외적에게 쫓긴 처녀. 옛날 남쪽 바닷가 마을 어느 곳에 수나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마음도 아주 예쁜 처녀였지요. 이 마을에 참한 규수가 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수나 집 앞으로는 중매하는 사람들로 줄을 섰습니다. 수나 부모님들은 사윗감을 고르고 고르다가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수나를 바다에서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보내게 됐으니 축하하오. 이 마을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적들이 노략질을 하러 육지로 가는 길목이 바로 이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들의 눈에 띄는 것은 모두 다 빼앗아가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잡아가곤 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와서는 안 된다. 수나 어머니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수나도 그런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도리가 누나에게 말하였지요. 누나, 혼이 나기 전에 나와 함께 숲에 놀러 가자. 아버지가 하시면 큰일 나. 몰래 다녀오자. 도리가 자꾸 조르자 수나 마음이 흔들렸지요. 집에만 있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인데 어떠냐 싶어 몰래 다녀오기로 하였지요. 마을 아래쪽으로 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새가 많이 있었지요. 새끼를 낳은 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나와 도리는 많은 새들을 보며 온유의 정을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적들이 탄 배가 갈대숲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도리와 수나는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그런데 그만 외적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나와 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지요. 그 뒤로 외적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던 수나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지요. 저놈들이... 수나 아버지는 벌벌 떨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야겠다. 으슥한 밤 수나는 아버지를 따라 포구로 갔습니다. 포구에는 수나 아버지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수나 아버지는 노를 젓기 시작하였지요. 수나도 힘을 보태 보았지만 요란한 소리만 날 뿐 배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외적이 훌쩍 담을 넘었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조심 수나의 방문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이 방문 고리를
살짝 잡아당겼지요. 방에는 이불을 덮어쓴 채 누군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외적이 획 하고 이불을 들춰보았는데 이불 속에는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외적들은 사방으로 터져 순아를 찾았지요. 어두운 밤바다에 노 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적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쳤습니다. 얼마나 헤엄을 잘 튀는지 금방 배를 따라잡았지요. 순아 아버지는 벼랑 밑에 배를 대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지? 아버지의 말에 순아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벼랑은 아주 가팔랐지만 오르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순아는 몇 번이나 넘어지며 벼랑 쪽으로 달렸습니다. 외적들이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었지요. 외적들은 내가 유인할 테니 너는 절벽 쪽으로 올라가거라. 다가오면 돌을 던져버려. 아버지는요. 적들을 따돌리고 따라가며 어서 가거라. 절벽 앞에 순아를 남겨둔 아버지는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외적이 아버지 쪽으로 가는 사이 순아는 절벽을 기어올랐지요. 결국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외적을 따돌린 순아 아버지도 절벽을 타고 올라왔지요. 순아와 아버지는 절벽 위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밤새 그들을 찾아 헤맨 외적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기 있으면 못 잡을 줄 알고. 순아야, 돌을 굴리자. 순아와 아버지는 외적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은 외적들을 비켜갔고 외적들은 절벽 위로 올라왔지요. 외적이 순아 앞으로 다가오자 얼른 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니 순아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외적을 확 끌어안더니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지. 떨어지던 외적이 순아를 향해 칼을 던졌지요. 칼은 순아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칼을 맞은 순아도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아와 혼인하기로 한 총각은 울며 순아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올려주었지요. 그 뒤 순아가 살던 갈대섬은 순아도라고 부르고 순아가 죽은 골짜기는 처녀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딴 섬에 보낸 딸.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얼굴도 잘생긴 데에다 글 공부도 많이 하여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집 안이 너무나도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을의 사또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딸도 선비의 훤칠한 모습에 반해 선비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만나며 사랑을 속삭이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또는 딸을 불러다 놓고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자를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거라.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이야. 그런 가난뱅이에게 절대로 너를 줄 수 없다. 사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훗날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인 것이냐? 그러나 선비와 사또의 딸은
남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지요. 아니 이것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화가 난 사또는 딸을 외딴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한 선비는 사또의 딸을 찾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헤매도 처녀가 간 곳을 알 길이 없자 선비는 그만 상사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밤낮 없이 사랑하는 처녀의 이름을 부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요. 내가 뭐라던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잖니. 선비의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는 아들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사병이 급혀가자 선비는 이제 기운을 잃어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자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시게 새하얀 악이 흰 종이를 물고는 선비에게 사또의 딸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은 물고 온 종이를 떨어뜨리고는 어디론가 날아갔지요.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지요.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내가 꿈에서 깨지만 않았어도 낭자가 있는 곳을 알아냈을 텐데. 선비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방 바닥을 내려다보았더니 방바닥에 흰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꿈에 하얀하게 물고 왔던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는 얼른 그 종이를 주워서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에는 처녀가 있는 외딴 섬으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었지요. 선비는 벌떡 일어나 종이에 그려진 대로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외딴 섬에 갇힌 사또의 딸은 선비를 기다리며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서성이며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룻배 한 척이 가물가물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처녀는 눈이 빠지게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 같은 작은 배는 거친 파도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처녀는 바위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달려갔지요. 선비님. 선비도 처녀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낭자. 두 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얼싸 안았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외딴 섬에서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학이 알려준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을 백학도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백학도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백령도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주는 소들. 옛날에 어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뿐이라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무척이나 막막하였지요. 두 사람은 커다란 산 아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베어 오두막을 짓고 밭을 갈아 씨앗을 뿌렸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냥을 하러 나갔지요. 남편은 토끼와 멧돼지까지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난데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살피던 농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아기를 낚아채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농부는 재빨리 들고 있던 활을 쏘았지요. 농부가 쏜 화살은 정확히 독수리의 가슴에 맞았고 농부는 허둥지둥 달려가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기를 구하였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께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암수 6쌍의 소를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들을 모두 데려가 키우되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떼어놓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 6쌍의 소들이 당신의 집안에 대대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농부는 6쌍의 소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한 대로 12마리의 소를 모두 데려가서 키우기 시작하였지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농부의 집에는 기쁜 일이 자꾸자꾸 늘어만 갔습니다. 해마다 풍년이었고 가축들도 하나둘 쑥쑥 늘어나게 되었지요. 얼마 뒤에는 커다란 목장에서 수많은 말과 양들을 기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여러 자식들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은 한결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여러 아들들에게서 귀여운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농부는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지요. 농부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6쌍의 소들 덕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소들을 서로 떼어놓지 말거라. 아들들이 약속하는 것을 보고 농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들은 얼마 동안 화목하게 잘 지내었지요. 하지만 다들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다면 내 몫이 더 많아지겠지. 결국 형제들은 서로 땅과 재산을 나누어 뿔뿔이 헤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는 있었지만 6쌍의 소들은 나눌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모두 5명인데 소들은 12마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 소들을 절대로 떼어놓지 말라고 했었지요. 아들들은 생각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마리의 소를 풀어놓은 다음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소들이 멈춰서면 그곳의 땅 임자가 소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었지요. 5 형제가 채찍을 휘두르자 12마리의 소들은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들이 사라진 뒤 논과 밭의 식물들은 모두 말라 죽고 꽃과 나무들도 시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과 벼락이 쉴 새 없이 떨어졌지요. 깜짝 놀란 형제들은 큰아들의 집으로 가서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이게 다 형 때문이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움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큰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잘못은 우리 모두가 저지른 것이지. 다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서로가 헤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제 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고 그냥 우리끼리 전처럼 같이 모여 사는 게 어떨까? 큰형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일하며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논과 밭도 새로 일구었지요. 그러자 얼마 후에는 다시 6쌍의 소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꽃과 나무들도 전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되었지요. 산신령과 효자. 옛날 어느 섬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살림이라 장가를 가고 싶었지만 시집 오려는 처녀가 없었지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살림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어머니가 덜컥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코는 문드러지고 손발이 썩는 문둔병이었지요. 문둔병에 걸린 사람들은 산에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보살펴주는 이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았으니 얼마 못 살고 다들 죽었지요.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육지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방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누워 꼼짝 않고 지내었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병을 고쳐보려고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먹이고 정성을 다해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살점이 떨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병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변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린 건 다 너 때문이다. 나를 죽이려고 산에 안 보내주는 것이지. 어머니는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말을 모두 들어주었지요. 아들은 어머니가 방 안에만 있어서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함께 산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지. 절대 따라오지 말거라. 어머니가 간절히 원하니 아들은 어머니를 산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혼자 어떻게 사실까 생각하니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넘겼지요. 하루는 아들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모래밭에 두꺼비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두꺼비는 무언가 쳐다보고 있었지요. 독이 올라 목을 바짝 세운 살모사였습니다. 두꺼비가 누나를 굴리자 그 살모사가 두꺼비를 잡아먹었습니다. 아들은 별일도 다 있다 싶었지요. 산으로 가겠다는 어머니와 하루만 더 있다 보내주겠다는 아들의 실랑이는 열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내일은 보내드려야지. 아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모래밭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두꺼비를 삼킨 살모사의 가죽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 주위에 두꺼비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새끼를 뵌 두꺼비가 뱀에게 잡아먹혔구나. 두꺼비는 독으로 뱀을 죽였고 그 사이 두꺼비 새끼들이 태어나서 뱀의 몸을 먹으며 스스로 먹이를 구할 때까지 살았구나. 어머니도 두꺼비구나. 내가 힘들까 혼자 떠나려 하셨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며 모진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지요. 날이 훤히 밝을 즈음 아들과 어머니는 제법 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나무가 많고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가 집으로 가라고 하면 움막만 지으면 가겠다고 하고 움막을 다 짓고 나면 곡식을 심을 땅을 개간해 놓고 가겠다고 하고 땅을 개간해 놓으면 추수만 해놓고 가겠다고 하면서 몇 해를 보내었습니다. 나무와는 틈틈이 약초를 캐어 어머니께 달여드렸지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병이 옮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겠다며 온갖 약초를 구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지요. 나만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날이 잔뜩 흐리고 바람이 부는데도 아들은 나무찜을 졌습니다. 얘야, 오늘은 쉬려무나. 간밤의 꿈이 사납구나. 어머니의 당부에도 아들은 지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는 아들이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을 걷다 보면 대문 앞이고 또 한참을 걷다 보면 대문 앞이었습니다. 해질녘에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빠져 걷기를 멈추었지요. 아들은 해가 저물 무렵에서야 나무를 팔아 떡과 쌀을 샀습니다. 어두워진 산길은 안개가 덮여 앞이 보이질 않았지요. 길을 잘못 들어 나뭇가지에 걸려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나고 쓰러졌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지요. 짐승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들은 다리에 힘을 바짝 주었지요. 산 모퉁이를 막 돌 때였습니다. 붉은색의 물체가 길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 기절할 뻔하였지요. 나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해.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들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가지고 있던 낫을 휘둘렀습니다. 낫에 무언가 걸렸지요. 손에 힘을 주고 낫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낫자루가 쑥 하고 빠졌습니다. 낫이 뭔가를 벤 것 같았지요. 다시 한번 낫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물컹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왔을 때에는 온 몸이 땀 범벅이었고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손에 든 것은 무엇이야? 어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고깃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고깃덩이를 잘라 국을 끓였지요.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본다. 어머니는 국물을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마시고는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가 누운 자리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씻겨드렸지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썩은 살점에 살이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진물은 없어졌고 본래의 얼굴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어머니,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끓여드린 고기는 산신령이 내려준 지렁이 고기였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에게 산신령이 상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나라에서 힘 깨나 쓴다는 벼슬아치의 하나뿐인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벼슬아치가 소문을 듣고 아들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마. 벼슬아치가 돈을 꺼내며 애원했습니다. 아들은 남아있던 지렁이 고기를 벼슬아치에게 주었습니다. 지렁이 고기를 먹은 벼슬아치의 아들도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벼슬아치는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으로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없어진 병부. 옛날 조선 영족 때 이 만원이란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일이지요. 당시 이만원은 하는 일마다 자기 보좌관은 서윤과 사사건건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하였지요. 서윤 역시 이 문제로 너무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 나에게만 유난히 트집이 심하실까? 크게 골탕을 먹일 방법이 없을까? 며칠을 두고 서윤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다음날 서윤은 출근하자마자 관찰자의 상징인 병부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부란 나라의 군사를 동원할 때 쓰는 공적인 신표입니다. 발병이라고 쓴 나무 조각의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지방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님이 보관합니다. 그러다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은 자기가 보관한 쪽과 함께 명령서를 보내고 명령서를 받는 사람은 그 나무 조각을 자기 것과 맞춰본 다음 맞아야 명령에 따르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지요. 중요한 병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 이만원은 몹시 놀랐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누군가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야기를 퍼뜨리고 마음에 집히는 사람을 잡았다가 수사했다가는 소문만 삽시간에 퍼져 자기에게 더욱 해로울 뿐이었지요. 이만원은 불안한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픈 머리를 붙잡고 이만원은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야? 이만원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소중히 보관해야 할 병부를 잠깐 풀어두었는데 그만 감쪽같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진다면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잠시 생각한 뒤 말하였지요. 특별히 사이가 벌어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만원은 사실대로 자세히 주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병부를 찾을 길은 이 방법뿐이니라.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에게 귓속말로 방법을 일러주었지요. 그리하면 되겠군요. 얼굴이 밝아진 이만원은 어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며 밖으로 나왔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만원은 병부를 잃어버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영광정에서 큰 잔치를 열고 서윤과 몇몇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했네. 오늘 하루라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게. 기생들이 멋진 춤을 추며 자리에 흥을 돋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불이야 불, 감령에 불이 났다.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불이 났다고? 잔치 자리를 털고 여러 사람이 일어나 보니 치솟는 연기가 이미 하늘을 덮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만원이 차고 있던 병부 주머니를 풀어 서윤에게 맡기며 말하였지요. 잠깐만 맡아주게나. 나야 불을 끄다 죽어도 괜찮지만 이것은 소중히 보관해야 할 것이 아니겠나? 네. 이만원은 휑하니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서윤은 자기가 주머니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한 수 졌구나.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냥 빈 주머니째로 돌려주었다가는 야단이 날 것이
뻔할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령의 불은 거짓말처럼 이내 꺼졌지요. 불이 난 듯 꾸미기 위해 집더미에 일부러 불을 붙였기 때문에 끄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이만원이 다시 관아로 돌아오자 서윤은 보관하고 있던 병부 주머니를 돌려주었습니다.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니 그 속에는 없어졌던 병부가 얌전히 다시 들어있었지요. 이만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잘 간수해야지. 허술이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는걸. 서윤은 그저 얼굴만 붉힐 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사자와 고릴라. 옛날에 사자와 고릴라가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릴라 왕이 사자 나라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자 왕과 고릴라 왕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서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보면 볼수록 못생겼구나. 여전히 촌티를 못 벗었군. 사자 왕은 고릴라 왕을 궁궐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시지요? 궁궐에서 푹 쉬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우리나라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군요. 하지만 사자 나라 음식은 너무나 촌스러워 제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릴라 왕의 말에 사자 왕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웃으며 말하였지요.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저는 고릴라 왕께서 돼지를 닮아 무슨 음식이든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릴라 왕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지요. 사자 왕은 고릴라 왕을 방에 두고 혼자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방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주방장 개가 놀란 얼굴로 사자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자 왕이 말하였지요. 고릴라 왕에게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라.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어야 한다. 고릴라 왕이 우리나라의 음식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네,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방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방장답게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냐? 양념을 잘 쓰는 것이지요. 음식의 맛은 양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양념을 쓰는고? 사자 왕이 묻자 주방장은 자그마한 유리병을 꺼내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후추라는 것이지요. 후추? 이것만 넣으면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진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사자 왕은 후추병을 넘겨받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째 입에 대고 후추를 입안 듬뿍 털어놓았지요. 이게 뭐야? 사자왕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물을 가져다 다오. 사자왕이 소리치자 주방장이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사자왕은 물을 5바가지나 마시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휴, 죽는 줄 알았네. 사자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주방장을 노려보았지요. 이런 걸 양념으로 쓰겠다고? 네 말만 믿고 후추를 넣은 음식을 고릴라 왕에게 대접하려다 망신만 당할 뻔했구나. 이런 고얀 놈. 후추를 당장 갖다 버려라. 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후추를 넣지 않으면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당장 갖다 버리라는데 잔말이 많구나. 주방장은 할 수 없이 후추병을 가지고 강가로 가서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주방장은 고리 요리를 만들었지요. 사자왕과 고릴라왕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릴라왕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지요. 이 나라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후추를 쓰지 않나 보군요. 사자왕은 깜짝 놀라며 고릴라왕을 쳐다보았습니다. 고릴라왕이 계속해서 말하였지요. 후추를 쳐야 음식의 제맛이 나지요. 왜 음식이 맛이 없나 했더니 후추가 쏙 빠졌군요. 고릴라왕의 말에 사자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맞습니다. 모르시는 말씀, 후추는 수백 년째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미료입니다. 저희 주방장이 멍청하여 후추 넣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이지요. 사자왕은 곁에 있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주방장을 불러오너라. 잠시 뒤 주방장이 불려왔습니다. 사자왕은 주방장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왜 음식에 후추를 넣지 않은 것이냐? 예, 임금님이 넣지 말라고 하셔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니놈이 빠뜨렸지 않느냐? 당장 후추를 가져오너라. 후추를 몽땅 갖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놈이 그래도 빨리 가서 후추나 가져올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은 것이야. 주방장은 궁궐에서 나왔습니다. 강가에 갔지만 후추는 이미 강물과 함께 흘러가고 없었지요.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날 가만두지 않겠지. 이런 왕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자. 주방장은 이렇게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궁궐에 돌아오지 않았지요. 한편 사자왕은 신하들을 불러 큰 소리를 쳤습니다. 후추는 구해온 것이냐? 그러나 신하들은 사자왕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였지요. 주방장도 못 찾고 후추도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릴라 왕이 사자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겠소.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후추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고릴라 왕은 사자왕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자왕은 고릴라 왕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건 다 그 주방장 때문이야. 이 녀석을 잡아들여 혼쭐을 내줘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개들을 전부 불러들여라. 사자왕의 명령에 나라 안의 개들이 전부 궁궐 마당에 모였습니다. 사자왕이 말하였지요. 개 주방장을 잡아오너라. 너희들의 냄새를 잘 맡는 데다가 주방장 개의 몸에서는 음식 냄새가 진동할 것이니 잡기 쉬울 것이다. 사자왕의 명령에 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맡으며 세상 곳곳을 헤매었지요. 요즘도 개들은 서로 만나면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바로 달아난 주방장 개를 잡기 위해서였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